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다이아몬드 감정법 과목에 대해 강의를 할 미래보석감정원 실장 구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보석감정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석감정사란 보석의 진품 여부와 가치를 평가하여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감정사의 업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학기계나 화학용액을 사용하여 보석을 구분하는 감별 작업과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하는 감정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또는 루비인지 사파이어인지 구분하는 작업과 이것이 어떠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게 모조석인지 아니면 진짜 보석인지 구분하는 업무입니다. 두 번째 업무는 다이아몬드의 기준인 4C 기준에 맞춰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보석감정사에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석감정사 기능사 자격증과 보석감정 산업기사 자격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석감정사 기능사 자격증의 상위 자격증이 보석감정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보석이나 주얼리 관련 학과가 있으며 외국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설학원이나 직업훈련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1993년 대통령령에 의해 신설이 되었으며 1년에 2번 시험을 시행합니다. 과목으로는 보석학의 일반, 다이아몬드 감정법, 보석감별법, 보석가공기법 4가지가 있으며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석감정 산업기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최종 학력이나 또는 경력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신설이 되었으며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과목으로는 보석 특성, 다이아몬드 감정, 보석 감별, 보석 가공 과목이 있으며 산업기사 시험 또한 필기를 합격해야만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능사와 산업기사에서 과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내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난이도서로서 차이가 있는 법인데요. 기왕 보석감정사 공부를 하신다면 응시 자격이 되시면 산업기사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서는 보석감정사 진로 및 전망입니다. 보석감정사는 보석 및 기금속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 그리고 보석감정원, 수출입 업체 등 주얼리 업계 전반적인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얼리 업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고 입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보석 소비 증가, 그리고 합성 보석 생산 기술의 발달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금속 또는 주얼리 판매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감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감정법 강의는 총 10강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은 다이아몬드 일반, 그리고 2강과 3강은 클래리티 그레이딩, 그리고 4강은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5강, 6강, 7강은 커트 그레이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강은 캐럿 중량, 펜시컷의 평가, 그리고 9강은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감정, 다이아몬드 유사석의 종류 및 감별 방법, 10강은 다이아몬드의 처리와 감별법,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관리와 세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으로서 다이아몬드 일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다이아몬드의 일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연말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평가, 즉 포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생성 조건은 생각보다 많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충분히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탄소가 풍부한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높은 온도, 900도에서 약 13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높은 압력, 45,000에서 6만 바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란 단위는 생소한 단위일 것입니다. 1기압이 1.01325 바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1기압이 1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기압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대기의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 공기압에 45,000배에서 6만 배의 압력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조건은 3가지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 형성에는 이 3가지의 최적의 온도와 압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도 생산되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지구 상부 멘틀에서도 한정된 부분에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대륙지각 지표면 아래 140에서 190km 지하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지질학적으로 지각이 넓고 안정된 부분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지질학적으로 크레톤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의 조건에 대해서, 생성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다이아몬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구성 성분이 같습니다. 바로 주 구성 성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것은 보석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샤프나 연필 등 우리가 필기구로 쓰는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바로 원자들의 결합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생성될 때 온도와 압력이 다른 조건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의 경우에는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느슨한 편입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3차원적으로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흑연의 원자들보다 더욱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흑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해서 표로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 구성 성분은 똑같이 탄소, 원자 기호는 C,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구성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왼쪽 다이아몬드는 3차원적으로 균일하게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흑연은 각 층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느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동질 이상이라고 합니다. 동질 이상에서 간략히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학 조성이 같은 물질로서 결정 구조를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방금 저희가 설명을 드린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었으니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땅속 깊숙이에서 우리 지표면으로 운반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표면 가까이 운반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하 깊숙이 생성된 다이아몬드가 마그마를 따라서 지표면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마그마는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마그마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그마의 부피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표면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맨 오른쪽 그림을 보듯이 원뿔형 형태의 분화구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화구를 파이프라 하며 이 파이프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광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광상은 킴벌라이트와 엠프로아이트라고 하는 암석에서 발견이 됩니다. 킴벌라이트라는 암석은 주로 앞서 설명한 크레이톤 중앙에서 많이 발견이 되며 램프로아이트는 크레이톤 가장자리나 주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가지 보이실 겁니다. 먼저 광상이란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광산이 있지만 광산은 광물을 캐내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광산과 광산은 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파이프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킴벌라이트와 엠프로아이트의 운반으로 인해 지구 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깊게 형성된 분화구를 말합니다. 광상은 1차 광산과 2차 광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차 광상은 채광은 굴착으로 지표면에 큰 구멍을 만들어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파내는 것을 1차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파이프 라인에 구멍을 파서 암석을 채광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이아몬드에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느린 속도로 암석을 폭파시키며 광석을 채광합니다. 이렇게 광산에서 채광된 광석은 분리 과정을 통해 보석과 암석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쇄 작업입니다. 이 분쇄 작업을 통해서 광석은 2.5cm 구멍에 스크린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2.5cm보다 큰 광석 같은 경우에는 2.5cm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분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2.5cm 구멍의 스크린을 통과한 광석은 그리스 벨트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이 그리스 벨트는 다이아몬드의 친유성 성질을 이용한 벨트로서 1차적으로 광석과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그리스 벨트를 통과한 광석들은 다이아몬드의 형광 성질을 이용한 X선 분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X선을 쪼개 되면은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형광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와 암석을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광상은 지표면에 노출된 1차 광산이 침식 작용에 의해 풍화되고 운반되어서 강이나 바다에 쌓인 광상을 말합니다. 2차 광상은 충적 광상과 해양 광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충적 광상은 계곡이나 강 등에 쌓인 광상을 말하며 해양 광상은 바닷가나 바다 깊숙이 쌓여있는 광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못했기 때문에 충적 광산이 많은 곽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굴의 기술 발전으로 1차 광산이 좀 더 중요한 광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성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지표면까지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연간 2만 캐럿 미만이기 때문에 1900년대 후반부터는 인도의 다이아몬드 산업이 채광에서 연마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의 연마 중심지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물로 인한 침식작용으로 충적 광산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1730년대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1870년대까지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주 산지였습니다. 현재도 소규모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는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869년에 처음 다이아몬드의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1872년부터 1903년까지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 약 200만에서 3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13.71%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중 생산량의 약 90%가 킴벌라이프 파이프에서 생산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인 컬리넌 3106캐럿의 원석은 프리미엄 광산이라는 매우 유명한 광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 광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해양 광산은 아프리카의 대상 연안을 따라서 있으며 해양 광산에서의 채굴은 1909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채광되는 다이아몬드의 많은 양이 높은 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채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의 깊은 곳까지 채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생산량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앙아프리카입니다. 중앙아프리카는 보츠와나, 앙골라,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있습니다. 보츠와나 북쪽에 위치한 오라파 광산에서는 연간 6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남쪽에 위치한 주아냉 광산에서도 생산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츠와나도 앞으로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서 곽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생산량 중 98%는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채광이 됩니다. 대체로 1차 광산에서만 채광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치 측면에서는 2009년 캐나다와 보츠와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이아몬드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곱 번째, 호주입니다. 무게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평균 크기가 0.08캐럿 정도의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갈색이나 황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석용으로서 그렇게 큰 생산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호주의 대표적인 아가일 광산이라는 곳에서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최초의 광산 에카티에서 1998년 첫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만에서 500만 캐럿의 생산이 예상이 될 정도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아빅을 비롯한 몇 개의 광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상출량 중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아몬드의 생산 조건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운반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지표만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원자 구조는 공유결합입니다. 이 공유결합이란 다른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결합 중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매우 높은 압력에 의해 다른 원자들보다 원자 간 거리가 더욱 가깝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한 공유 결합과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모슬 경도는 10이라는 경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는 다른 탄소와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탄소가
4개의 다른 탄소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탄소 사면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탄소 사면체가 모여서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를 이루게 돼서 최종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피에 탄소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예를 들어 흑연이라던가 물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도 약 1.6배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밀도가 차이 나다 보니 비중에서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비중이란 어떤 물질의 질량 그리고 그 물질과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질량의 비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는 비중이 3.52, 흑연은 2.23, 물은 1.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부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작고 물의 부피가 가장 큰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같은 부피를 갖고 있다면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가장 무겁고 다음으로 흑연, 다음으로 물이 가벼울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다이아몬드의 결정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정 전개란 결정의 대칭성과 내부 구조에 기초한 결정의 범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 전개는 총 7가지로 구분이 되며 7결정 전개라고 불립니다. 7결정 전개는 등축 전개, 정방 전개, 사방 전개, 육방 전개, 단사 전개, 그리고 삼방 전개와 삼사 전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결정계 내의 광물은 몇몇 비슷한 내부적, 외부적 특징을 갖습니다. 다이아몬드는 7결정 전개 중 등축 전개에 해당합니다. 등축 전개는 결정 전개 중 가장 대칭적인 결정 전개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정벽은 8면체나 6면체 또는 12면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정벽이란 광물의 특징적인 결정 형태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대칭축의 길이와 대칭축 간의 각도에 의해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6결정전개라고 구분이 됩니다. 7결정전개와 다른 점은 7결정전개에서 속하는 3방전개가 6결정전개에서는 6방전개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결정전개는 등축전개, 정방전개, 사방전개, 육방전개, 그리고 단사전개와 삼사전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서는 쌍정입니다. 먼저 쌍정이란 결정이 성장하는 동안 방향을 바꾸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지하 깊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성장하던 것이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쌍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먼저 접촉 쌍정이란 즉 매클은 원래 결정 성장 방향에 60도나 180도로 회전해서 성장하는 팔면체를 말합니다. 투입 쌍정은 두 개의 원석이 서로 내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쌍정을 말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쌍정은 결정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연마할 경우 중량 손실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페어, 트라이앵글, 하트 등 펜시 컷으로 연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성장 마크입니다. 성장 마크는 원석이 성장하면서 특별한 결정면이나 방향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성장 흔적을 말합니다. 이 성장 마크는 다이아몬드의 고유의 마크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유사석과 식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 연마 방향은 원석의 결정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마를 위한 원석의 구조적인 방향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성장 마크는 원석의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석 형태가 육면체일 경우 결정면에 약 45도로 회전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성장 마크가 나타나지만 상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팔면체인 경우 삼각형의 트라이건의 성장 마크가 삼각형 면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면체의 경우 평행한 홈 모양으로 나타나며 드물게 트라이건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다이아몬드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 외부 요인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탄소가 아닌 다른 미량 원소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량 원소의 차이로 다이아몬드 타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더 크게 2가지 타입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질소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다이아몬드 1 타입은 질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2 타입은 질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질소가 존재하더라도 거의 엄청 미량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1 타입과 2 타입은 각각 A와 B로 구분이 됩니다. 1A는 우리가 보석용으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1A 타입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노란 동그라미 점이 바로 질소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내부에 쌍이나 그룹으로 질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1B의 경우에는 높은 최대의 황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1A 타입과 다르게 질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 타입입니다. 다이아몬드 2A 타입은 대부분 무색을 띠는 다이아몬드가 많습니다. 2B 타입의 경우에는 붕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청색을 띱니다. 다시 한번 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소 유무에 의한 분류입니다.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어지며 이 타입의 세부 분류는 타입 1A는 약 보석용 다이아몬드 중에서 98%에서 99%를 차지합니다. 타입 1B의 경우에는 약 0.1%를 차지합니다. 타입 2A 같은 경우에는 보석용 다이아몬드 중에서 2% 미만을 차지하며 타입 2B 같은 경우에는 약 0.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의 함유량은 1A가 10에서 5500 ppm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타입 1B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50, 타입 2A 같은 경우에는 10 ppm 미만을 갖고 있습니다. 타입 2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붕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색깔의 경우에는 타입 1A가 무색에서 황색, 갈색에서 핑크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타입 1B는 황색, 타입 2A는 무색에서 갈색, 회색에서 핑크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 2B는 회색에서 청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학적 특성 중에서는 편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먼저 편광이란 광선의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어떤 한 평면에서만 진동하는 빛을 말합니다. 즉,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모든 방향으로 수직으로 빛이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편광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검사하는 것을 편광이라고 하며 여기서 얻어낸 것을 편광성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편광성은 SR, 단골절을 띱니다. 다음으로는 투과가 있습니다. 빛이 다이아몬드에 부딪힐 때 빛의 일부가 물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서는 반사입니다. 빛이 다이아몬드 표면에 닿은 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굴절입니다. 빛이
다이아몬드 표면에 수직이 아닌 각도로 들어갔을 때 빛의 속도와 각도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수치화시킨 게 있는데요. 바로 굴절율입니다. 굴절율이란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와 물체 내에서의 빛의 속도와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굴절율은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를 어떤 물체 속에서의 속도를 나눈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굴절율은 2.417입니다. 이 굴절율은 모든 보석마다 각각의 고유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의 고유값은 2.417로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제가 이거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투과, 반사, 굴절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서는 형광입니다. 형광이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동안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광은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이 차단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형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이 없는 것부터 형광이 매우 강한 것까지 다양한 다이아몬드의 형광 반응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형광 반응의 색깔은 대부분 청색을 띱니다. 하지만 청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연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연마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그냥 독특한 돌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마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연마를 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특유의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마를 하지 않으면 앞서 얘기한 투과, 반사, 굴절 등 다이아몬드의 특유의 광학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마를 해야만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마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석 중량에서 손실을 최소로 하여 최대의 중량을 만들기 위해 연마를 고심하고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중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연마를 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연마를 해야 최상의 커트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최상의 클레이트가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연마를 해야만이 최상의 컬러가 나올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 가공의 특수성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이아몬드의 모스 경도는 10입니다. 지구상에서 다이아몬드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광물은 없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만 서로 흠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석에 비해서 경도가 매우 강한 보석이라서 다이아몬드 가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연마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중반에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연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마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석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보석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의 연마 과정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연마 과정으로서는 플래닝, 클리빙, 그리고 소잉, 브루팅, 폴리싱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연마 과정 중 첫 번째 과정인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닝은 원석의 결정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연마를 할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내품물이 어떻게 있는지, 또는 어떻게 연마를 해야 컬러가 잘 나올지, 또는 어떤 형태로 깎아야 중량을 최소화시킬지, 중량의 손실을 최소화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아서 플래닝을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플래닝 작업을 거칩니다. 바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중량, 최상의 품질, 컬러, 클래리티, 컬러를
나타낼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위해 선을 긋는 작업을 마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직접 유성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로 플래닝을 하듯이 컴퓨터가 레이저로 마킹 작업을 해줍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는 클리빙입니다. 클리빙이란 원석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클리비지라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클리비지는 긁힘, 즉 경도와는 다르게 깨어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이 깨어짐, 즉 인성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보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도와 인성의 차이점인데요.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가장 강한 보석이지 인성, 즉 깨어짐이 가장 강한 보석이 아닙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의 약한 부분인 클리비지 방향과 평행하게 원석을 쪼개는 것을 클리빙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다이아몬드에 홈을 만듭니다. 홈을 만든 다음에 이 홈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칼로 홈을 고정하고 그 위를 망치로 강하게 내리치면 클리비지 방향과 평행하게 다이아몬드가 쪼개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이아몬드의 홈을 다이아몬드로 직접,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끼리 홈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이저의 기술의 발달로 다이아몬드끼리 홈을 내지 않고 레이저로 홈을 내서 클리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잉 과정입니다. 소잉이란 원석을 절단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가루, 즉 다이아몬드 분말을 이 회전톱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레이저를 사용해서 소잉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잉 작업을 거치면 2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루팅 작업입니다. 브루팅 작업이란 다이아몬드끼리 서로 마찰을 시켜서 다이아몬드의 거들 및 외형을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은 원석의 코너를 둥글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둥글게 작업을 해서 윤곽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또한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들끼리 연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다이아몬드끼리 서로 마찰을 시켜서 브루팅 작업을 하지 않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브루팅을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팅 작업까지 끝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대략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싱 작업입니다. 폴리싱이란 다이아몬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이 폴리싱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의 주요 연마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연마의 주요 센터들은 벨기에의 앤트워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뉴욕, 인도의 뭄바이, 그리고 또 인도의 수랏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러시아, 태국, 중국, 보츠와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연마센터는 보통 생산지에서 바로 연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거래로 유명한 곳에 근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거래에 있어서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생성 조건부터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지표면으로 접근하고 이 지표면에서 어떻게 채광을 하여 사람에게 오고 그래서 사람에게 와서 이것을 연마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연마를 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는 포시라고 불립니다. 이 포시란 첫 번째 클래리티,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커트, 네 번째 캐럿 중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리티 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래리티란 다이아몬드의 내부와 외부에 의한 외부 특징에 의한 구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클래리티를 다이아몬드의 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클래리티는 다이아몬드의 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인 클래리티에 의해서 등급이 총 11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등급이란 FL, IF, VBS1, VBS2, VS1, VS2, SI1, SI2, I1, I2, I3 이렇게 총 11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컬러입니다. 컬러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컬러냐, 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색의 짙고 옅음에 의한 구분입니다. 즉 무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등급인 것이고 무색이 아닌 옐로우나 갈색일수록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컬러 등급은 D부터 Z까지 총 23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이 Z 이외의 등급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팬시 컬러라고 해서 일반적인 감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팬시 컬러란 앞서 얘기한 레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등 그 컬러 다이아몬드를 칭합니다. 세 번째로는 커트 등급이 있습니다. 이 커트 등급은 유일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커트 등급을 조절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연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등급이 좋은 등급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클레이티나 컬러의 경우에는 연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워낙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등급을 가장 좋은 등급부터 가장 안 좋은 등급까지 구분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등급은 바로 커트 등급입니다. 이 커트 등급은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프로포션, 피니쉬로 크게 두 가지로 세분되어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7에서 58면으로 연마된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을 기준으로 커트 등급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왜 57에서 58면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커트 등급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큐렛이라는 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57에서 58면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커트 등급은 엑설런트, 베리굿, 굿, 페어, 그리고 푸어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럿 중량입니다. 이 캐럿 중량이란 쉽게 말해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마에서 최대한의 중량 손실을 없애서 최상의 중량을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 채광할 때부터 큰 원석으로 채광이 된다면 이 캐럿 중량 또한 커질 것이고 채광할 때 원석 자체가 워낙 작은 중량을 갖고 있다면 연마를 아무리 잘해도 중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주요 연마 센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도의 수랏. 두 번째, 인도의 뉴욕. 세 번째, 스페인의 마드리드. 네 번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이 연마 센터가 아닐까요? 정답은 3번 스페인의 마드리드입니다. 인도의 수락과 미국의 뉴욕,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앞서 다이아몬드의 주 연마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듯이 다이아몬드의 연마 센터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주요 연마센터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비중 3.52, 2번 모수경도 9, 3번 굴절률 2.417, 4번 주 구성 성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모수경도입니다. 비중 3.52나 굴절률 2.417, 주 구성 성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수경도는 앞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모수경도 10을 갖고 있는 광물입니다. 다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결정 전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삼방전개, 두 번째, 육방전개, 세 번째, 정방전개, 네 번째, 등축전개. 이 중에서 정답은 4번 등축전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축전개는 7결정 전개 중 가장 대칭성이 있는 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정벽 또한 6면체에서 8면체, 12면체를 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의미하는 광산은 무엇일까요? 파이프를 직접 굴착하여 채광하는 광산으로 비교적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됩니다. 1번 2차 광산, 2번 2차 광산, 3번 충적 광산, 4번 해양 광산. 정답은 1차 광산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차 광산은 이 마그마로 생긴 분화구, 즉 파이프에서 직접 다이아몬드를 채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차 광산에서는 비교적 큰 다이아몬드의 사이즈가 많이 채광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2차 광산에서는 좋은 품질, 즉 보석용으로 쓰이기 적합한 다이아몬드가 많이 채굴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차 광산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강이나 하천 또는 계곡, 바다에 쌓인 것을 2차 광산이라 불리며, 또는 2차 광산에서는 충적 광산과 해양 광산이 분리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적 광산은 계곡이나 강, 하천 등 이곳에 충적이 된, 즉 쌓여있는 광산을 말하며, 해양 광산은 강이나 계곡의 흐름에 따라서 바다 또는 해안가에 쌓여있는 광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연마 과정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에서 약한 부분인 벽계 방향에 평행하게 원석을 쪼개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플래닝, 두 번째, 클리빙, 세 번째, 소잉, 네 번째, 브루팅. 정답은 클리빙입니다. 클리빙이란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 중 가장 약한 부분인 벽계의 방향에 충격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쪼개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빙 과정에서는 홈을 파서 이 홈에 쇠칼로 큰 충격을 주게 되면은 벽계 방향과 평행하게 다이아몬드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플래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플래닝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연마할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내부에는 특유의 결정 구조 또는 특유의 내포물, 그리고 어떻게 연마하냐에 따라서 최상의 클래리티와 최상의 컬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마함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 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오답은 바로 소잉입니다. 소잉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자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자를 때는 회전톱에 다이아몬드 파우더, 즉 다이아몬드 가루를 발라서 다이아몬드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절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회전톱보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입니다. 비록 그 레이저 절단기기가 비싸긴 하지만 이 레이저로 절단을 하게 되면은 회전톱을 사용하는 과정보다 중량 손실이 적기 때문에 레이저를 많이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브루팅 과정입니다. 브루팅 과정이란 쏘인 과정이 끝난 다이아몬드 원석의 거들 부분, 즉 라운드를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이 연마하는 과정은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끼리 서로 마찰을 시켜서 다이아몬드 거들을, 즉 가장자리를 둥근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레이저 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용하는데 현재까지도 다이아몬드 원석끼리 마찰시키는 과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절단하는 경우는 보통 펜시컷, 예를 들어서 하트라던가 페어컷이라던가 이런 펜시컷을 연마할 때 중량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펜시컷을 연마할 때 레이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다이아몬드의 주요 산지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안 광산이 있는 주요 산지이며 보석 품질의 다이아몬드가 많이 채광되는 산지.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번째, 인도. 세 번째, 나미비아. 네 번째, 러시아. 여기서 정답은 3번 나미비아입니다.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양 광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중 대다수가 1차 광산인 킴벌라이트 광산에서 채굴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15%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채굴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 또한 해양 광산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로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나라이고 그리고 연간 2만 캐럿 미만의 다이아몬드가 꾸준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 자체가 2만 캐럿 미만의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에서 산업을 다이아몬드 채광에서 다이아몬드 연마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현재는 다이아몬드 연마 센터의 주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또한 대부분이 1차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이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시베리아에 있는 소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다수의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보츠비아와 그리고 캐나다를 앞질렀습니다. 즉, 이 다음 설명 중 정답에 맞는 나라는 나미비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다이아몬드 타입 연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타입 1A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번 타입 1B 질소 원자가 고립된 형태로 존재한다. 3번 타입 2A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무색을 띈다. 4번 타입 2B 붕소가 미량 원소로 존재해서 갈색을 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붕소가 미량 원소로 존재해서 갈색을 띠는 것이 아닌 청색을 띠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입 1A의 경우에는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질소의 형태 자체가 쌍이나 그룹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황색이나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 1B의 경우에는 질소 원자가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석용으로 쓰인 다이아몬드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입 2A는 2A와 2B의 경우에는 질소가 없거나 질소가 매우 적은 다이아몬드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컬러가 무색을 띱니다. 그리고 타입 2B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붕소를 미량 원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갈색이 아닌 청색의 색깔을 띠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인 다이아몬드 일반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조건에서 생성이 되는지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지표면까지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 지표면까지 올라온 다이아몬드가 어떤 식으로 채광이 되는지, 이 채광되는 다이아몬드의 산지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즉 1차 광산과 2차 광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산들의 구분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다이아몬드의 주요 산지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채광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죠. 바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이 연마를 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의 최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마를 하는 이유부터 연마를 하는 과정까지 수업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될 포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포시란 컬러, 커트, 클레이티, 캐럿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4가지를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로는 클레이티 그레이딩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레이티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다이아몬드 일반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